1810년의 라틴 아메리카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나폴레옹 전쟁으로 스페인 왕권이 흔들리자 식민지 곳곳에서는 자유와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해방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시몬 볼리바르가 1813년 해방자 칭호를 얻으며 베네수엘라 독립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연설과 끊임없는 전투로 카리브해 연안을 중심으로 스페인 군대에 맞섰지만 초기에는 실패와 추방을 겪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각 남쪽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장군 호세데산 마르틴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해상 보급로를 차단당하고 있는 칠레와 페루를 해방시키기 위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817년 산 마르틴은 병사 5,000명을 이끌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중 하나인 안데스 산맥을 넘는 대장정을 감행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을 극복한 이 위대한 행군은 칠레 해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산마르틴은 칠레를 해방시킨 후 1821년 배를 타고 페루의 리마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부왕령의 중심지였던 페루를 점령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악지대에는 강력한 스페인 왕당파 군대가 남아있었습니다. 북쪽의 볼리바르 역시 맹렬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연이어 해방시키며 대콜롬비아, 그랜 콜롬비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카라보보와 보야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스페인 세력을 북쪽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1822년 독립운동의 두 거장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은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마주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담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산 마르틴은 독립전쟁의 마무리를 볼리바르에게 맡기고 조용히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두 명의 태양은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유럽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볼리바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안토니오 호세데 수크레 장군은 1824년 페로 고원지대의 아야쿠초에서 스페인 왕당파 군대를 상대로 최후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스페인 식민 통치는 남미 대륙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해방자 볼리바르는 꿈꿨던 거대한 통합국가 대 콜롬비아를 만들었지만 독립 직후 인연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자유와 공화주의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61년 4월) 미국은 분열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의 갈등은 이미 깊어졌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11개 주가 연합국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항의 썸터 요새 폴트 썸터에서였습니다. 연합국 군대가 연방군 기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4년에 걸친 피해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부는 연방의 보존을, 남부는 독립적인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북부의 지도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확산을 막고 정부가 영원히 반으로 갈라져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았습니다. 그의 결단은 연방의 희망이었습니다. 초기 전투에서 북부는 고전했습니다. 특히 1861년 제1차 불런 전투에서의 패배는 전쟁이 짧게 끝나리라는 기대를 꺾었습니다. 남부 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이리 장군은 뛰어난 전술로 북부군을 압박했습니다. 전쟁의 도덕적 전환점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남부의 반란 지역에 있는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 선언하여 전쟁의 목적을 단순히 통합을 넘어선 자유로 격상시켰습니다. 연방군은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의 지휘 아래 점차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북부의 강력한 공세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863년 7월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리 장군의 대규모 북부 침공이 막히면서 이 전투는 연방의 결정적인 승리로 기록되며 연합국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이후 연합국은 수세에 몰렸고 연방군의 셔먼 장군이 바다로의 행진을 감행하여 남부의 군수 물자와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부의 주요 도시는 파괴되었고 연합국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결국 연방군은 리 장군이 이끄는 연합국 수도 리치먼드를 점령했습니다. 1865년 4월 9일 로버트 E. 리 장군은 버지니아주 애퍼메톡 스코트 하우스에서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습니다. 4년간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60만 명이 넘는 희생을 낳았지만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링컨의 지도력 아래 재건의 과제가 남았고 마침내 노예제는 완전히 폐지되며 하나의 통합되고 자유로운 국가로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적 분쟁과 대국의 야심. 1853년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오스만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의 1세는 정교의 신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제국 내 영토에 대한 보호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중해의 진출과 따뜻한 항구 확보를 위한 러시아의 오랜 야망이었습니다. 이 지역 균형을 중시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서막 시노프해전. 오스만이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853년 11월 러시아 함대는 시노프에서 오스만 함대를 괴멸시켰는데 이는 증기선 대신 재래식 범선을 이용한 마지막 대규모 해전이었습니다. 서구 열강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1854년 초 동맹을 맺고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크림반도 상륙과 알마 전투. 동맹군은 전쟁의 중심을 흑해의 요충지인 크림반도, 특히 러시아의 주요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로 옮겼습니다. 1854년 9월 동맹군은 유파토리아 북쪽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곧이어 알마 강변에서 러시아군과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군 조합부 부대의 기동성과 영국군의 질서정연한 전열이 러시아군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발라클라바 경기병대의 돌격. 1854년 10월 25일 발라클라바 전투는 오해와 명령 전달 오류로 인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영국 경기병대는 적진 깊숙이 포진한 러시아 포대를 향해 무모하게 돌격했습니다. 600여 명의 기병대는 용감했지만 러시아 포화 속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인컴한 병사들의 전투. 발라클라바 직후인 11월 5일 러시아군은 동맹군을 기습 공격하며 인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양측의 전열은 무너지고 전투는 장교의 지휘 없이 혼란스러운 백병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전투를 병사들의 전투라 했습니다. 세바스토폴 공방전과 혹한 전쟁은 세바스토폴 유세를 에워싼 지루하고 잔혹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854년에서 185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보급품 부족과 추위,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은 전투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호 속 병사들은 쥐와 질병,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세바스토폴의 함락과 파리 조약. 혹독한 공방전 끝에 1855년 9월 프랑스 군이 말라코프 요새를 점령하면서 세바스토폴이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1856년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의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 보존이 형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94년) 조선반도는 동아시아의 격전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수백 년간 이어온 종주국으로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신흥 강국으로서 서로의 영향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바다와 육지에 감돌았습니다. 그해 봄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조선 왕실은 청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민 보호와 세력 확대를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7월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조선 아산만 부근 풍도에서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청나라 군함을 기습 공격하며 공식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두 거인의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평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청나라의 주력 부대가 평양성을 방어했으나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신속한 공격에 결국 대패했습니다. 청군은 압록강 너머로 후퇴했고 전선은 만주로 옮겨졌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것은 9월 17일의 황해전이었습니다. 양국 최강의 함대가 맞붙었으며 청의 북양 함대는 용감하게 싸웠으나 노후화된 장비와 보급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해상 우위를 바탕으로 여세를 몰아 요동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뇌순을 단 사흘 만에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많은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청나라 북양함대의 마지막 근거지인 산둥성 웨이 하이웨이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사령관 정여창이 자결하면서 북양함대는 완전히 괴멸했고 청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북양 대신 이용장이 정권을 위임받아 쇠락하는 청왕조의 운명을 짊어지고 협상을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로 향했습니다. 1895년 4월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 종주권을 포기하고 대만 펑우제도 그리고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 또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본 측 정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청나라는 잠자는 사자에서 병든 아시아인으로 전락하며 멸망의 길을 걸었고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후 아시아를 뒤흔들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남하 정책과 일본 제국의 대륙 진출 야망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충돌했습니다. 두 거대한 제국은 외교적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1904년 초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아시아의 운명과 세계 열강 구도를 바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1904년 2월 8일 밤 일본 연합함대의 러시아 극동함대의 거점인 리순항의 기습이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함선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는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의 충격적인 서막이었습니다. 해상에서의 우위를 점한 일본은 즉시 육군을 만주로 파병했습니다. 1904년 4월 쿠로키 대장이 지휘하는 일본 제1군은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는 러시아군과 대치했습니다. 압록강 전투는 일본군이 근대전쟁에서 유럽 열강의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전쟁은 리순 요새를 둘러싼 지루하고도 잔혹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수했습니다. 특히 203 고지 전투는 양측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으며 이 고지의 점령은 리순항의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관측하고 포격할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육상전의 정점은 1905년 2월 만주 심양근교에서 벌어진 봉천 전투였습니다. 약 60만 명이 동원된 이 전투는 당시까지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육상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포위 기동을 통해 러시아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러시아는 만주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함대가 무력화되자 러시아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유럽 발트의 함대를 지구 반바퀴를 돌아 아시아로 파견한 것입니다. 지노비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지휘하는 이 함대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8개월간의 고난의 항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결의를 보여주었지만 함대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는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고 제독은 러시아 함대의 항해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매복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훈련과 사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전술적 통제력 면에서 러시아 함대를 압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05년 5월 드디어 운명의 날 스시마 해전이 발발했습니다. 도고 제독의 티자 전법은 러시아 함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거의 전멸했으며 이는 해전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일 전쟁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근대적 대규모 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살 석호의 1129일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 북쪽에서 갑작스러운 포성이 울려왔습니다. 20살 청년 석호는 영문도 모른 채 군복을 입고 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적군 앞에서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석호는 뜨거운 여름 땀과 피를 흘리며 이 땅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절망의 순간 9월 15일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소식과 함께 국군과 연합군은 다시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압록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잃었던 고향 땅을 되찾고 통일이 눈앞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희망이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10월 말 대규모의 중공군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내 전술의 파도의 석호는 다시 혹독한 겨울 속에서 나무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2번이나 주인을 바꿨고 전선은 38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호 속에 몸을 숨긴 채 석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은 몇 번이나 고지의 주인을 바꾸는 격렬한 소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음이 산화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버텼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땅 위의 석호는 멈춰선 전선 분단의 현실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과 진흙의 세기. 1914년 여름날 유럽은 팽팽하게 감긴 태엽과 같았습니다. 사라예보의 한발 총성은 그 태엽을 끊어버렸죠.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순진한 약속을 안고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열렬한 환호 속에서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국경을 넘어 라인강 너머에서도 막스는 가족과 작별했습니다. 초기 전투는 빠르고 잔혹하여 구시대의 전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기병대의 돌격과 총검은 곧 기관총의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속전속결의 전쟁은 고통스러운 참호전으로 변했습니다. 양측은 서부 전선의 진흙 속에 땅을 파고들며 평행한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전선은 수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땅을 지켰습니다. 전쟁은 산업과 발명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독가스는 병사들의 목숨을 질식시켰고 거대한 탱크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끊임없는 폭격은 숲을 산산조각난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전투는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전선, 중동의 사막, 그리고 넓은 바다에서도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동맹이 바뀌며 전 세계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전은 총력전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끊임없이 군수품을 생산했고 여성들은 남자들이 떠난 일터로 향했으며 배급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전쟁 기계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1917년 전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 미국이 전장에 합류했습니다. 막스와 그의 전우들은 1918년 봄 새로운 병력들이 대규모로 도착하기 전에 승리를 얻기 위해 마지막 필사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공세는 실패했습니다. 피로, 굶주림, 그리고 끈질긴 반격이 동맹국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수년 동안 요지부동이던 전선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11시 마침내 총성이 멈췄습니다. 파괴된 들판 위로 깜짝 놀란 듯 안도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국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평화는 승리와 엄청난 손실 위에 세워진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전쟁의 영광이 아닌 흉터가 남은 새로운 세계를 위해 치러야 했던 파괴적인 대가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톤과 하루의 전쟁. 1939년 유럽의 하늘은 다시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베를린의 젊은 기술자 안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기계의 웅장함에 취했습니다.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일본 하카타의 조선소. 하루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작은 부품을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고유의 바다 건너의 운명적인 싸움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941년 말 일본의 태평양 공격으로 전쟁은 진정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안톤은 프랑스 상공을 날았고 그의 비행복은 먼 남쪽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열기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처음에 거침없이 몰려왔습니다. 하와이에서 싱가포르까지 하루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부품 하나하나가 그녀의 조국이 영광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다고 느꼈습니다. 전환점은 유럽의 동부전선과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에서 찾아왔습니다. 승리는 멈췄고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톤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 독일 국방군 군복을 입은 채 눈에 파묻혔습니다. 일본은 전세가 역전되자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공습 사이렌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그녀가 만든 부품들이 이제 그녀의 도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4년 안톤은 독일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공군은 거의 사라졌고 그는 이제 초라한 복장으로 방어적인 소규모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승리의 웅장한 꿈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만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일하는 공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해 속에서 찌그러진 금속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영광은 불타는 강철의 냄새와 수많은 희생으로 변했습니다. 1945년 5월 유럽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안톤은 포로가 되어 황량한 풍경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찢어졌고 꿈은 부서졌습니다. 같은 해 8월 일본도 무너졌습니다. 안톤과 하루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믿었던 정의로운 전쟁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전쟁은 승리나 영웅담이 아닌 잔혹하게 얻은 평화와 젊은이들의 사라진 꿈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제한적 개입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전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 군사 고문단이 주둔하며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미 해병대가 다낭에 상륙하며 지상군 전투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등 몇 나라도 참전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정글과 습지 깊숙이 퍼져나갔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접전이었던 이아드랑 전투는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북베트남군의 끈질긴 저항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기존의 전선 없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베트콩 게릴라들은 정글 속 땅굴과 마을에 숨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수색 및 파괴 작전이 일상화되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1968년 1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구정 명절을 틈타 남베트남 전역의 주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군과 남베트남의 승리였으나 이 충격적인 도심 전투는 미국 대중에게 전쟁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구정 공세 이후 미국 내 반전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시민들이 전쟁 철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화 정책을 선언하며 미군 병력의 점진적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월 마침내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철수를 공식화하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존재를 인정하며 일시적인 평화의 시대를 여는 듯했습니다. 협정문에 서명하는 외교관들의 모습이 긴장감 속에 그려졌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5년 북베트남군은 대규모 공세를 펼쳤고 남베트남군은 붕괴했습니다.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가 미 대사관 옥상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을 구조하는 장면은 전쟁의 상징적인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1976년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전쟁은 약 5만 8천 명의 미군과 한국군 등 수백만 명의 베트남인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은 역경을 딛고 역동적인 국가로 재탄생하여 세계 무대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67년 5월) 중동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시나의 반도에서 철수시키고 아카바만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전쟁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세르는 아랍권의 단결을 호소했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국방부 지도자들은 고심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는 미미했고 아랍 군대의 집결은 위협적이었습니다. 레비 에슈콜 총리와 모셰 다양 국방부 장관은 선제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작전명은 모케드, 초점 목표는 이집트 공군 기지였습니다. 폭격은 완벽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력의 90% 이상이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아랍권은 공군이라는 눈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육상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성공을 알지 못한 요르단과 시리아는 이집트의 허위 보고를 믿고 참전했습니다. 요르단군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역에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세계의 전선 시나이 서안 지구 골란 고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과의 협상 대신 반격을 택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3일 동안 맹렬히 진격했습니다.
공중 어모가 없는 이집트군은 보급선이 끊긴 채 혼란에 빠졌고 나세르는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이집트 병사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후퇴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선은 6월 6일과 7일 이스라엘의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가 요르단군이 점령하고 있던 쿠시가지 탈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치열한 시가전 끝에 이들은 라이온즈 게이트 사자문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서쪽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온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월 8일 전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시나의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를 인정하고 유엔을 통해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북쪽 시리아와의 대치는 계속되었습니다. 6월 9일 전쟁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간 시리아가 이스라엘 정착촌에 포격을 가했던 고지였습니다. 시리아의 튼튼한 방어선과 험준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보병과 기갑부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고원 전체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월 10일 저녁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전선에서 최종적인 휴전이 발효되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랍 세계는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고 이스라엘은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은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체제는 이웃나라 이라크의 시아파 다수층에게 혁명 수출을 부추겼고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샤트 알 아랍스로의 영토 분쟁과 이란의 내부 혼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1980년 9월 이라크는 전면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 공군이 이란의 주요 비행장을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사담 후세인이 사담의 카디시아라 명명한 침공이었습니다. 이라크 기갑부대는 국경을 넘어 이란 서남부 후제스탄 지방으로 진격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석유 보국인 후제스탄을 빠르게 점령하고 이란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단기전에 대비했지만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란 국방군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민간 자원병 바시즈의 결합은 도시 방어에서 치열한 근접전을 벌였습니다. 호람샤르 같은 도시들은 격렬한 전투 끝에 함락되었으나 이라크의 진격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1981년 말부터 1982년까지 이란은 대규모 반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파티마 알 자흐라의 길 작전과 예루살렘 해방 작전을 통해 이란은 빼앗겼던 영토 대부분을 탈환하고 1982년 5월에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람샤리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이라크 영토 깊숙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장기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이란은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한 다시즈 청년들을 이용한 인간파도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라크는 소련과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이용해 대규모 포격과 기갑전을 펼쳤습니다. 전선이 고착되자 전쟁은 페르시아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란 역시 보복했습니다. 이는 유조선 전쟁 월우로 불리며 국제해운을 위협했고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촉발했습니다. 지상전 외에도 도시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을 테헤란과 다른 이란 도시에 발사했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라크가 이란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독가스, 화학무기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87년 이라크는 미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용인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화학무기의 사용에 지쳐갔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후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988년 7월 20일 이란은 엄청난 압박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598호를 마침내 수락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이 결정을 독배를 마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으나 국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약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막대한 비극만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 3월) 아르헨티나 경제난과 국내 불안에 시달리던 군부 정권의 수장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150년 동안 영국이 통치해온 대서양 남부의 작은 섬들 말비나스를 무력으로 탈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4월 2일 새벽 아르헨티나 군이 포클랜드에 상륙했습니다. 영국 스탠이 항구의 소규모 해병대 수비대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결국 항복했습니다. 영국 런던 총리 마거릿 대처는 이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되찾아라 우리의 영토다. 불과 며칠 만에 영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 기동부대를 꾸렸습니다. 4월 5일 항공모함 HMS 헤르메스와 HMS 인빈시브를 필두로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등 10여 척의 함선이 포츠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5월 2일 영국 잠수함 HMS 컨커러는 아르헨티나 순양함 ARA 헤네랄 벨그라노를 공격하여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영국이 설정한 배제 수역 밖에서의 공격이었기에 논란이 되었으나 아르헨티나 해군에 치명타를 입혔고 이후 아르헨티나 수상함들은 항구로 복귀하여 전쟁 기간 내내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은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5월 4일 액조세 미사일이 영국 구축함 HMS 셰필드를 강타했습니다. 하이테크 군함이었던 셰필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결국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군에게 이 전쟁이 단순한 식민지 회복 작전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5월 21일 영국 지상군이 포클랜드 서부의 샌카를로스 수로에 상륙하는 작전 서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격렬한 공습 속에서도 영국 해병대와 낙하산 연대 소속 병력들은 필사적으로 상륙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상륙은 지상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상군은 스탠리까지의 90km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습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군이 설치한 지뢰밭을 뚫고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대대, 3대대 낙하산 연대는 구스 그린과 와이어리 스리지 등 주요 격전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영국군 최정예 부대들은 스탠리를 둘러싼 산등성이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6월 12일 밤의 롱돈산 전투, 6월 13일 밤의 텀블다운산 전투는 포클랜드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근접한 야간전이었습니다. 6월 14일 포클랜드 제도의 수도 포트 스탠리가 영국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영국군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전쟁은 단 74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55명의 영국군과 649명의 아르헨티나군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6월 15일 아침 포트 스탠리 상공에 다시 유니언잭이 휘나르며 현대 해군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새벽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탐한 이 행동은 세계를 경악시켰고 즉각적인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라크 군대는 쿠웨이트를 점령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에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이라크의 추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사막 방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연합군 병력이 중동의 사우디 사막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유엔의 철수 시한이 지나자 연합군은 대규모 공습인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F-117 스텔스 전투기를 선두로 연합군은 바그다드의 지휘 통제 시설과 핵심 목표물을 향해 은밀히 날아갔습니다. 작전의 총사령관인 헬멧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은 이라크 공군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지휘 통제 시설을 파괴하는 공중전을 지휘했습니다. 폭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라크군의 방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라크는 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며 민간인 지역을 위협했습니다. 연합군은 긴급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여 방어에 나섰고 밤하늘은 요격 미사일의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중전이 5주간 지속되어 이라크군이 약화된 후 2월 24일 연합군은 마침내 지상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슈워츠코프 장군이 설계한 왼쪽 갈고리 기동은 이라크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서쪽 사막을 통해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개했습니다. 기동성 있는 연합군이 사막을 가로질러 쿠웨이트 북부의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포위하면서 이라크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라크 군대는 빠르게 붕괴했고 지상전은 단 100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1991년 2월 28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쿠웨이트 해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이라크는 사당 후세인의 통치 아래 그대로 남게 되어 미래 분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걸프 전쟁은 첨단 기술과 정밀 타격의 위력을 보여준 현대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단기간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의 여파는 이후 수십 년간 중동 지역 안보 환경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21세기 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세상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곧이어 항구적 자유작전이 시작되었고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산맥에 낯선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미 육군 제75레인저 연대 소속 실라스 병장은 척박한 땅에 착륙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목표물을 찾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 초기의 성공은 희망을 주었지만 이 전쟁은 빠르게 20년에 덧치되었습니다. 카불 외곽에서 교사였던 파르하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건설되는 학교와 도로를 지켜보며 통역가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수많은 아프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대테러에서 대방골로 실러스는 이제 MRAP 차량을 타고 순찰하며 지역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매복 공격과 아이디의 위협은 신뢰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하드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약속되었던 평화는 끊임없이 멀어졌고 옛 권력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학생들은 점차 불안해했습니다. 2021년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장기간의 개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축소되었고 제82 공수사단 같은 부대가 마지막 보안 유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철수는 질서정연하게 시작되었으나 땅의 권력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파라드는 카불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실라스가 과거에 주었던 낡은 추천서 한 장만 믿었습니다. 공항 주변은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좁은 철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들이 이륙했습니다. 실라스는 공항 활주로에서 망원경으로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수많은 약속과 희생이 남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을 모두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82 공수사단 병력의 업무 속에 철수작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속되었던 장기적인 안정 대신 20년 전의 그림자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덮쳤습니다. 헬리콥터가 미 대사관 옥상을 떠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전쟁, 20년의 약속, 수많은 생명과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맥 아래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긴 개입이 무엇을 남겼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이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보유와 사담 후세인 정권의 테러 지원 혐의를 이유로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3월 22일 새벽 미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은 바그다드에 대한 정밀 공습 일명 충격과 공포작전을 개시하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연합군 지상군은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빠르게 북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예측보다 조직적으로 저항했으나 속도를 늦추지는 못했습니다. 연합군의 주 목표는 사담 후세인 정권의 심장부인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며 빠르게 도시 외곽으로 진입했습니다. 4월 9일 연합군은 바그다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중앙 피르도스 광장의 사담 후세인 동상이 미 해병대 전차에 의해 넘어뜨려졌고 이는 정권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착륙하여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전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전투가 끝난 후 이라크 내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저항 세력 및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 의한 게릴라전과 테러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미군은 사당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 근처의 지하 은신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그의 체포는 저항 세력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2004년 6월 연합 임시당국은 이라크 과도 정부의 주권을 이행하며 점령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불안과 내부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의 발견 실패, 수천 명의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라는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체첸의 전직 공군 장성 조아르 두다예프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체첸 공화국 내의 긴장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2월 엘치는 체체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러시아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로즈니 시가지는 곧 전쟁터로 변모했고 두다예프는 체첸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제1차 체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빠른 승리를 기대했던 작전은 끔찍한 시가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10년 전야의 그로즈니 공세는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사상자를 안겼고 전쟁은 예상치 못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6년 4월 조아르 두다예프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체첸군 지도부는 아슬란 마스아도프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전투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러시아는 계속되는 손실과 국내 반발로 인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1996년 카사비르트 협정이 체결되며 제1차 체첸 전쟁은 끝났고 체첸은 사실상의 독립 상태를 누렸습니다.
마스아도프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체첸은 불안정했습니다. 납치와 테러가 만연했고 1999년 러시아 도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파트 폭파 사건은 러시아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롭게 부상한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은 단호한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1999년 가을 러시아군은 다시 체첸을 침공했습니다. 푸틴의 지도 아래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루즈니를 다시 장악했지만 체첸 무장 세력은 산악지대로 물러나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은 점차 장기적인 대테러 작전의 형태로 변모하며 수년을 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칠러 체첸 정부를 수립하며 통치권을 강화했습니다. 2005년 아슬란 마스아도프가 러시아 특수부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체첸 저항 세력의 주요 지도자가 제거되면서 대규모 전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4월 러시아는 체첸에서의 공식적인 대테러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두 번의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파괴를 남겼으며 체첸은 러시아 연방 내의 복잡한 자치공화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중국의 해방과 동시에 깊은 분열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휴전 상태였던 두 거대 세력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금 패권을 놓고 마주섰다. 장제스 주석과 마오쩌둥은 충칭에서 만났으나 그들의 노선은 화합될 수 없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허락되지 않았다.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과 대도시 철도망을 장악하며 초기에 유리했다. 그들은 정규군 우위를 믿고 공산당의 거점을 압박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군비 지출과 도시 엘리트 중심의 정책은 농촌 민심을 얻지 못했으며 만연한 부정부대가 국민의당의 힘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었다. 북쪽의 황량한 산악지대에 자리잡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전략을 달리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약속하며 인민의 해방을 외쳤다. 그들의 힘은 잘 훈련된 군대보다는 억압받던 대중의 열망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공산당에게 무한한 보급과 인력을 제공했다. 전쟁은 1947년부터 격화되었다. 국민당은 만주와 산둥성에서 초기 승리를 거두며 공산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장제스는 승리가 임박했다고 확신했지만 공산당의 유격전술과 끈질긴 저항은 국민당의 보급선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차 떨어져갔다. 전환점은 1948년 가을에 찾아왔다. 랴오선 요심 전역에서 공산군은 우위를 점했고 수십만 명의 국민당 정규군이 포위되어 항복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국민당군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치명타였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벌어진 화이하이 전역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 전투에서 공산군은 수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며 국민당 최정예 부대를 괴멸시켰다. 이로써 국민당은 양쯔강, 이북의 모든 통제력을 상실했다. 1949년 4월 공산군은 양쯔강을 건넜다. 이 하늘의 강은 더 이상 국민당의 방어선이 될 수 없었다. 수도 난징은 순식간에 함락되었고 국민당 정부는 남쪽으로 황급히 이동해야 했다. 대륙의 몰락이 현실이 되었다. 상하이와 같은 주요 경제 거점들이 차례로 공산군 수중에 떨어졌다. 국민당은 금전과 인력을 대규모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퇴각이 아니라 대륙에서의 통치 기반 전체를 포기하고 피난처를 찾는 움직임이었다. 1949년 말 장제스 주석은 남은 군대와 함께 타이완 섬으로의 철수를 결정했다. 그들은 잠시 피신이라 믿었으나 이 철수는 영구적인 분단을 의미했다. 대륙의 깃발은 붉게 바뀌었고 역사적인 이주는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토난만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수십 년간의 격렬한 내전은 겉으로는 끝났지만 하나의 중국은 두 개의 체제로 분열되었다. 이 전쟁의 깊은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의 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다라에서 시작된 벽의 낙선은 아랍의 봄의 뜨거운 숨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은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퍼져나갔고 20살의 레일라는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샤라 아사드 정권은 잔혹하게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평화적인 외침은 공포로 짓눌렸고 수많은 체포와 학살이 이어지자 시위는 무장투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든 군 이탈자와 시민들은 자유시리아군 FSA와 같은 반군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시리아는 이제 정부군과 반군이 대규모로 충돌하는 전면적인 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혼란의 틈을 타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IL가 동부 지역을 장악하며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잔혹한 통치와 대량 학살로 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세계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곧 대리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했고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은 IS를 겨냥하며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외부 세력의 개입은 전쟁을 끝없는 미로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포위되고 무자비하게 폭격당했습니다. 특히 알레포와 홈스 같은 역사적인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민간인들은 배럴 폭탄과 화학무기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카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으로 향한 난민 행렬은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상징했으며 카일 역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민주군 SDF를 지원하여 IS 격퇴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IS의 마지막 거점을 함락시키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10년이 넘는 내전 끝에 시리아의 영토는 사실상 여러 세력의 영향권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남부와 서부는 정권이 통제하고 북부는 터키가, 동부는 SDF가 장악하는 복잡한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고 만성적인 불안정과 인도적 위기가 지속됩니다. 레일라는 여전히 무수한 희생과 상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분열된 미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긴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수단은 독재자를 축출하고 민주주의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과도기 군사평의회라는 불안정한 협의체 아래 놓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명의 강력한 군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수단군의 사령관 압델 파타 알부르안 장군과 악명 높은 신속 지원군의 지도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이 둘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공유했으나 그들의 군사력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초 통합 기한을 둘러싼 논쟁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RSF는 자신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포기하길 거부했고 SAF는 군 통일만이 국가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르툼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새벽 하르툼이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RSF가 전략적 요충지인 메로이 공항과 수도의 핵심 시설들을 기습 공격하며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대통령군과 군 사령부는 양측의 격렬한 전투로 순식간에 요새화되었습니다. SAF는 공군력을 동원했지만 RSF는 시내를 빠르게 장악하며 도시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단의 심장부 하르툼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민간인들은 총격과 폭격 속에서 고립되었고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투는 도심 거주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RSF는 주택가와 시장을 기반으로 게릴라전을 펼쳤고 SAF는 대규모 포격으로 대응하여 도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수차례 휴전을 중지하려 했으나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빠르게 지역적 불안정으로 확산되었고 수단은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르안의 SAF는 여전히 국제적 인정을 받는 정부군이지만 다갈로의 RSF는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며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단 내전은 군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대가는 민간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회복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수단의 미래는 여전히 격렬한 포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도시는 붉은 깃발과 무장 차량으로 뒤덮였습니다. 안사르 알라 세력이 사나를 장악했습니다. 아마르는 충격 속에 그들의 구호를 들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은 남부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예멘은 이제 둘로 쪼개졌습니다. 아마르는 갈등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개입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2015년 3월 밤하늘이 폭발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결정적 폭풍 작전을 개시하며 사나의 군사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아마르는 어린 여동생과 함께 집 지하에서 떨었습니다. 이제 내전은 지역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합군 지원을 받은 정부군은 아덴에서 안사르 알라 세력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모든 거리가 전선이었습니다. 아덴에 살던 청년 마헤르는 도시 방어에 나섰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공습과 봉쇄는 국가를 질식시켰습니다. 아마르는 흙으로 만든 빵 한 조각을 들고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구호품 트럭은 들어오기 힘들었고 콜레라가 퍼졌습니다. 인도적 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산하 외곽에서 아마르는 포격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끝없는 보복 공격과 드론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르는 무너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평화는 여전히 멀고 사람들은 피로에 지쳤습니다. 이 전쟁의 복잡한 실타래는 오직 예멘 사람들만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결된 분쟁이라 불리던 남카카스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총리 니콜 파시냐는 산악지대의 요새화된 진지를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양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치해온 땅이었고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아침 침묵은 깨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라 말리에프는 군 상황실에서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철권이라 명명된 이 공세는 수십 년간 뺏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군사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포성이 하늘을 뒤덮으며 현대전의 새로운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전쟁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하늘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드론들이 떠다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조종사들은 화면 너머로 적의 전차와 진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밀 유도 탄약이 목표물을 타격할 때마다 전장의 균형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처절한 참호전이 이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병사들은 무르부다그 산맥의 험난한 지형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진흙과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고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아르메니아군 또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며 아제르바이잔의 기갑부대를 저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장악당한 상태에서 지상군의 방어는 갈수록 힘겨운 싸움이 되어갔습니다. 전선의 포화는 후방의 민간인 거주지까지 덮쳤습니다. 아르차흐의 중심 도시 스테파나케르티의 주민들은 지하실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는 어린 손주를 품에 안고 폭격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도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쟁의 최대 승부처는 천혜의 요새 도시 슈샤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특수부대원들은 장갑차도 오르지 못하는 가파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단검과 가벼운 화기만을 소지한 채 기습을 감행하여 아르메니아 수비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1월 8일 마침내 슈샤가 함락되었습니다. 이람 알리에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슈샤여, 당신은 자유다. 나는 그의 외침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잃은 아르메니아는 더 이상의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니콜 파시안 총리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변의 점령지 대부분을 반환하기로 했고 수도 예레반에서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낳친 회랑에 배치되어 새로운 경계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4일간의 전쟁은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고 카카스의 지도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부서진 집으로 돌아가며 다음 세대의 내일을 걱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초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는 폭풍 전야의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베날 하벨리마나 대통령은 오랜 내전을 끝내기 위한 아루샤 협정에 서명했지만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는 소리 없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유리처럼 위태로웠고 사람들은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4월 6일 밤 대통령의 전용기가 격추되면서 정적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루안다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이는 곧 끔찍한 학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파편이 대지에 흩어지듯 국가의 질서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아가트 우일링기이미나 총리는 국가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군인들이 그녀의 관절을 포위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총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 어미어를 이끌던 로메오 달레르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 추가 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세계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병력으로 수많은 피난민을 보호하며 인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RTLM의 전파는 증오를 실어날랐습니다. 아나운서들은 평범한 이웃들을 향해 바퀴벌레를 소탕하라 는 끔찍한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전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공포를 광기로 바꾸어 놓았고 손에는 낫과 몽둥이가 들려졌습니다. 100일 동안의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어제의 친구를 겨누는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과 학교로 숨어들었지만 그곳조차 안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르완다의 아름다운 언덕들은 눈물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쪽에서는 폴 카가메가 이끄는 르완다 애국전선 RPF의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살을 중단시키고 국가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카카메는 전략적인 판단과 강력한 통솔력으로 혼란에 빠진 군대를 이끌며 수도 키갈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7월 마침내 RPF가 키갈리를 장악했습니다. 학살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인접국으로 도망쳤고 총성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실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100일 만에 인구의 10%가 넘는 80만 명 이상의 목숨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남겨진 자들의 가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했습니다. 르완다 전역에 세워진 추모비들은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르완다는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의 지도 아래 국가재건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르완다인이라는 이름으로 화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일의 어둠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불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0년대) 중반 갓 독립한 나이지리아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들리우고 있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연이은 군사 쿠데타는 국가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라고스의 대통령 관저에서 젊은 장교 야쿠브 고원은 분열되는 국가를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연방의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부 지역의 지도자 축구의 메카 오두메고 오즈쿠는 자신의 민족이 겪는 박해에 분노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7년 5월 30일 그는 비아프라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그의 외침은 동부인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태양 문양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야쿠브 고원은 비아프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경찰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연방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동부로 진격했습니다. 고원은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고향을 지키려는 비아프라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완강했습니다. 형제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병사 아데왈레는 연방군의 일원으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숲이 우거진 정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전진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때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이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승리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청년들의 꿈을 집어삼키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오주쿠는 외부 세계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연방군은 비아프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비아프라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무기보다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오주쿠는 좁아지는 포위망 속에서 끝까지 항전을 독려하며 버텼습니다. 간호사 지오마는 비아프라 내부의 급조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약품도 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텔레비전을 통해 비아프라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의 모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치오마는 구호단체가 보낸 최소한의 식량을 나누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녀의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고 봉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 1월 비아프라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학살일 뿐이었습니다. 오주쿠는 추정자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어 코트디부아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전쟁의 종료가 선포되었습니다. 야쿠브 고원은 승리에 취하는 대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나이지리아인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숙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비 아메드 총리는 협력과 통합을 외치며 에티오피아의 화려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의 그림자 뒤에서는 오랜 기간 권력을 잡았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TPLF과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TPLF의 지도자 데브레치온 게브레미카엘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거부하고 티그라이 지역만의 독자적인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아디스아바바의 권력이 티그라이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믿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양측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새벽 티그라이 지역에 주둔하던 연방군 북부 사령부가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비 총리는 즉각 TPLF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법 집행작전을 선포하며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형제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이 마른 땅을 가로질러 수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부족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은 고향의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쟁은 잔혹해졌습니다. 이웃나라인 에리트레아 군이 연방군을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들어왔고 전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서 깊은 악숨의 성소 근처에서 게불의 신부는 외쳤습니다. 이곳은 신의 땅이다. 무기를 내려놓으라 하지만 역사의 숨결이 깃든 교회 마당은 군합 아래 짓밟혔고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여름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지대로 후퇴했던 TPLF는 티그라이 방위군 TDFO로 재편되어 놀라운 속도로 메켈레를 탈환했습니다. 데브레치오는 승리를 선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그의 외침에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도시는 이미 전기도 통신도 끊긴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승기를 잡은 TDF는 남진을 계속하여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위협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아비 총리는 다시 한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터키와 에미리트에서 도입한 최신형 드론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공격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티그라이 지역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조차 끊긴 그곳에서 기아라는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비극을 지켜보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도움의 손길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2년여의 전쟁 끝에 에티오피아 전체가 지쳐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사자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파괴된 경제 앞에 두 지도자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22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마침내 평화협정의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총성은 멈췄고 적대 행위의 중단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상처는 깊었지만 에티오피아는 다시 내일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5월) 남도의 햇살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전남대학교 정문 앞 평범한 노동자이자 야학교사였던 윤상원은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외침이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비극의 서막이자 위대한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쓰러져가는 현장에서 박용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친 동료를 부축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다시 서로를 지키려는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거리는 비명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5월 20일 밤 수백 대의 택시와 버스가 전조등을 밝히며 금남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을 때리지 마라. 한 택시 운전사가 박용준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차량의 대열은 거대한 성벽이 되어 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광주는 고립되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맨몸의 시민들을 향한 조준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윤상원은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만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준은 카빈 소총을 건네받으며 시민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총을 든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광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전남도청은 시민군의 본부가 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가마솥을 걸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박용준에게 따뜻한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총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광주는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보살피는 대동세상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안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무기를 반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수습위원회와 끝까지 항전하자는 항쟁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윤상원은 대변인으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겠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5월 26일 밤 계엄군이 곧 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상원과 박용준은 도청의 어두운 복도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마침내 탱크를 앞세운 진압군이 도청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외침,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를 때 윤상원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짧았던 열흘간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남로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5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윤상원과 박용준, 그리고 수많은 시민군들을 그들이 뿌린 피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